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네요. 김유정 의원님 이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예, 좀 전에. 그러니까요. 당원들에게 다 복당 인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면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려는 이제 그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엊그제도 광주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본인의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킨 셈이고요. 또 이번 재보선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잘 성공해서 당의 또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다시 정치적으로 뭔가 큰 역할을 하는 또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자기의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올가매려고 했을 때 거기에 쓰러지거나 굴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게 수사받고 돌아오겠다. 저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그 행동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 그때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고 뭐 사면 복권 대상이 된다면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노했죠. 아니 나는 끝까지 투쟁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무죄 받고 돌아가겠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랬는데도 그 길을 갔고 결국은 무죄를 받아냈고 공소 취소했죠. 아니 항소 기각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고 기각을 네. 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안 가고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건데 궁금한 것은 원래 인천 계양을이 자기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줬고 지금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출마한다.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당위론적으로는 저는 5선의 계양을을 어찌 보면 자신의 지역구로 텃밭으로 그동안 배경으로 했던 정치인이 송영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당위론적 측면에서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요. 다만 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 만약에 최측근인 대변인이 수십 년간 또 함께 정치를 했던 대변인이 낙선하게 되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뭐 물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원칙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 연수구를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이유로 해서 비우게 되면 연수구 출마를 누구로 낙점해서 공천을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론이나 뭐 인물의 무게감이나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를 봤을 때 연수구는 박찬대 의원 이전에 돌아가 보면 보수 텃밭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는 또 한 번 선당후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를 쏟아보시. 야 이거 복잡합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이라는 인물이 복당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재명 그러니까 그 당시 과거 대표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뛰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었고 돈봉투 그 억울한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당이 그런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남준이라고 하는 전 대변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논리는 그런 거예요. 연수구에 있는 박찬대 의원 지역구는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 가서 해주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건 되게 가혹한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는 편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번 정도 더 예를 들면 본인 좀 희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주변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가고 제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대표님이 사심 없이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좀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그 지역적 거점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좀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좀 열심히 싸워보는 게 좋지 않게 이런 제안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 간에도 아마 통화가 된 거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예,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근데 일단 그 연수구로 이동하는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결단이어야 한다. 이 문제가 당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거기는 어려우니까 송영길 대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 전략공관위가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자기 결단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예를 들면 계산적인 방식으로 배치하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거물의 행보는 매우 중요하지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영남 의원님 당에서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쉽지 않죠. 사실은 양쪽 다 명분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당원들이 어느 쪽의 입장을 더 공감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원들의 반응은 글쎄 아무래도 그동안 고초를 많이 겪었고 또 스스로 본인의 지역구를 양보해서 당시로는 막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전 후보에게 본인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그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는데 그 서울시장 출마는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출마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동정표 내지는 이제 희생을 많이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찾을 때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김남준 전 대변인이 정말 계양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왜 꼭 계양을 이어야 하는지 그걸 당원과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출마를 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직은 사직을 한 건 기사를 났는데 본인이 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송영길 대표 복당 소식을 전하니까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모여라 꿈동산님, 박정무님, 박정묵님, 문경에 계시는 분이죠. 소피아서님은 미국에 계신가 봐요.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여라 꿈동산님은 고생하고 오셨는데 자리 잡게 계양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셨고 소피아서님은 송영길 대표님 복당 축하합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송영길 대표 역할이 매우 컸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최근에 어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막판에 그 대장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할 때 이낙연 쪽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당 후보 흠집 내는 건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잘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뭔가 뭐 해가지고 일이 그르쳤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 정리가 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고 참 강원도 지사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전 수석 네. 단수공천 됐다고 그러죠? 네, 오늘 단수공천 결정이 났고요. 이제 이광재 전 지사의 행보가 조금 관건이었는데
뭐 초반에 아예 그냥 우상호 수석 손을 들어주고 열심히 돕겠다라고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우상호 그 수석이 단수공천 받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광재 전 지사는 여전히 강원도에서 상당한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그런 그 전 지사였기 때문에 또 여전히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와 또 그 우상호 이제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들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상당히 일찍 공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90일도 훨씬 더 남았는데 예. 지방선거가. 이건 뭐 시간도 벌고 사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같으면은 예. 일찍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렇죠. 예. 특히 강원도는요.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진짜 미리부터 준비해서 곳곳에 예. 가야 되는 거고 넓으니까. 특히 강원도는 다 압승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토가 아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 가서 주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백방으로 본인이 다니면서 뭐 따지고 보면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본인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빨리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내가 강원도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무수석을 하면서 어떤 이런 새로운 발판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광재 전 의원이 다행히도 초반부터 무슨 경쟁이야, 우상호 수석 선배님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강원도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명절에 그 시댁에 갔더니 원주잖아요. 예. 갔는데 이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근데 우상호 수석이 평창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대문이 또 청량이에요? 철원 아니고? 철원인가요? 철원 철원인가 보다. 네, 철원으로. 아무튼 강원도 그 고향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네.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서대문이 정치적 그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널리 알리고 하여튼 일단 일찍 출발하니까 경선 없이 그거는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예. 우상호 전 수석은 철원. 네, 철원이. 철원은 예. 동성읍 오덕리라고. 갑자기 너무 선거운동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평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뭐 이제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평창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이게 지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1호 공천으로 자치단체장을 확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아마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공천 원칙을 밝힐 때도 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바도 있고, 물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또 별개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인천 계양구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소위 각 주자별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해서 경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더 복잡해질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민주당에서 아마 그 청와대 출신 가점도 있고 이번 정치신 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남준 대변인 쪽에 가점이 상당히 많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경선으로 가지 않게끔 부드러운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체납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딸이 샤넬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방 이렇게 봅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보니까 그 안에 1억인가 2억인가 현금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내가 왜 협조해야 되냐고 그 했던 사람은 보니까 체납자의 전 배우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위장 이혼인 거죠. 전 배우자 집에 돈을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거나 모종의 암약이 있었거나라고 보여지고요. 숨겨놓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대요. 그리고 저렇게 나와서 왜 내가 협조해야 되냐, 손 못 대게 하고 뭐 온갖 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 또 반면에 옷을 막 다 벗고 있는데요. 네. 누가 썼던 방법 아니에요? 옷을 막 그렇죠. 저쪽에 구치소에 윤씨. 무기징역 얼마 전에 받은 사람 옷을 막 다 벗고 이 현장에 직원들이 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위헌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다양한 체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집에 쳐들어오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국세청에서 저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김영남 의원이. 네, 있죠. 네. 있고 제 기억에 그 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다 끝나기 전에 1원이라도 그 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시효가 연장이 5년이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한 번에 다 안 합니다. 아. 조금은 남겨놔요. 예. 조금은 남겨놓고 시효 완성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체납하면 사실은 평생을 지내든지 뭐 평생을 해야 돼요. 이게 공무원들이 시효 완성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아니 세금 그리고 내는 게 맞아요. 없어서 안 내면 모를까 저렇게 집에다가 몇억 원씩 넣어놓고 그냥 황금 두꺼비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내는 거 정말 양심 불량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저런 부패한 인간들 중에 가장 그 최대 그 상징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엄마 최은순. 최은순이 작년 그 행안부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1위였고요. 25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13억인가 15억을 결국에 내게 됐어요. 납부를 하게 됐고. 경매에 붙인다고 하니까. 그쵸. 네. 경매에 붙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납부하고 또 그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또 일부러 안 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시간을 또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제도를 또 악용해가지고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저 장면 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3월부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세청장 기재부 업무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3,4천 명 뽑아가지고 체납한 세금 걷어들이는 거 절대 손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못 뽑으면은 다른 부처에서 뽑아다가 파견받아가지고 3,4천 명 투입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양반들 전부 다 싹 다 잡아내가지고 징수하라고 했거든요. 올해 3월부터 징수 팀이 이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한가롭게 어디 김정독에다가 현금 보관하고 있는 분들 저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가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중요한 아젠다를 딱 얘기하면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과거에 그냥 그 관료주의 체제하에서 대강 누수가 나는 것들은 내버려뒀던 것이 많은데 이제는 그 누수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주가 부양 얘기하다가 주가 부양이라고 하는 흐름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을 우부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여기저기 중요한 아젠다를 찾아가지고 우리 사회의 악습들을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깨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는 특히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근간 아니겠습니까? 조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가가 그 정도의 조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국무회의나 어떤 국정 설명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지속적으로 세금 안 내면 너 앞길 없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계속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위터에 옮긴 것 혹은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 각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하천 계곡 내에 불법 점용 시설을 그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오늘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이게 대통령의 후보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가 지금 모든 부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들이 빨리 속도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고 국회도 늦지 않게끔 입법으로 보완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내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국민 아니죠. 이 땅을 떠나거라 그래요. 폐가 망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할 때 그 활약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어차피 못 피합니다, 이거. 하태룡님,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색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방금 전에 도다리 쑥국 그리고 염색 샴푸 제가 소개해드린 뒤로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금 전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채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 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저희 팀 저희가 괜찮아요. 갑자기 전화 주문량이 폭주해서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거나 또는 정어리몰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법개혁 3법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법 왜곡죄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재판 소원 통과를 할 예정인데요. 어제 법 왜곡죄 통과하는 과정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상정하기 바로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정을 했죠.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간사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그걸 바로 수정을 한다는 거 그거 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비판입니다. 김용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수정하자. 그리고 특히나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수정한 내용이 일단 형사만으로 하고 뭐 몇 가지 있죠. 예, 모호한 것들을 조금 정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법사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부분이었는데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의총이 사실 거수로 이 부분을 결정을 했어요. 120명 중에 한 70명 의원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그 법사위 안으로도 이게 무슨 처벌을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거는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용민 간사의 생각인 것이고 또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 점에서 이게 상당히 이 왜곡이나 뭐 위증 기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인데 또 판사들의 어떤 자정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안이었는데 좀 서운하다 이제 이런 취지였고요. 또 당 입장에서 보면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설명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게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거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다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 뭐 끝장 토론 형태 이런 거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대표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한테 얘기한 바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어찌 됐건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했을 때도 위헌 논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 누가 안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도 위헌 소지는 조금 줄이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구속 취소가 대표적인 법 왜곡의 사례였는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 통과에 대해서 일단 이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자.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는 것은 항상 절차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법사위나 뭐 이런 데서 논의할 때 충분히 거치면 될 것을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총에서 수정을 했다. 이런 절차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일단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궁금한데 박영식 에디터님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안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 행정 모든 분야였는데 형사 사건으로 한정해가지고 일단 통과했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어떤 독립 침해 우려가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 그 지점을 최소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안을 보면은 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적용을 하거나 미적용한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성이 좀 있다. 이제 모호성을 제거하고 이 사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조금 길을 열어뒀고요. 마지막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때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 예.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이제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위헌 시비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이제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했다라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절차와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따라 결정지어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과거에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 때는 당론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은 이번 주에만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사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뭐 대통령께서도 법 왜곡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존중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법 왜곡죄에 대한 판단을 결국 또 판사가 하게 될 건데 그럼 그 판사는 괜찮느냐라는 이제 물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 왜곡죄가 통과가 됐는데 보수 정권으로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 이진관 같은 판사들을 때려잡는 요건으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면 그때 민주당이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먼저 김종욱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종욱 원장님 사실 이 법 왜곡죄라든지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법부의 지금까지의 판결 과정들이나 행위들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등장한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 12월 3일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12월 3일 내란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 내에서 벌어졌던 그 회의는 어떤 회의인지 또 그 이후에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임명한 영장 판사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예를 들면 키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9일 만에 결정을 했다라는 상황을 보면서 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적어도 그 당시 여론조사 1위 후보를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헌 논란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 이미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위헌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거 또 위헌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나중에 판단이 나올 거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건 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인데 여권 관계자별로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법사위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위와 법사위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이 원내에서 24일 날 청와대에 당내 위원 여론이 거세 가결 정족수를 못 넘겨 부결될 가능성까지 전달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 의견이 전달됐고 25일 의총에서 급히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러면 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어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걸 당 지도부가 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랴부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내부의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나치 시절에 부역했던 소위 판사와 검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뭐 그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내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형태의 자기 자정 어떤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뭐 지기현 재판부가 됐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됐던 이거 법 왜곡죄 시행되더라도 그거를 처벌 절대 못해요. 소급표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거하고는 아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법 조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굳어졌던 판례나 법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하면 법 왜곡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상한 판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적인 판결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른바 그 선불금 사기 사건이 많았어요. 선불금이라는 게 어떤 그 업소에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치 봉급을 미리 받는다든지, 이른바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마이킹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일정 액수 정해놓고 다 구속도 하고 다 기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유죄 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성적 고려가 생겼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강제 노동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돈 받았으니까 주로 이제 그런 선불금 그 관행이 유흥업소 쪽에 팽배해 있었는데, 그런데 일하라고 강제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 일 안 하고 도망가면 잡아다가 구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반성적 고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굳어졌던 판례를 1심 판결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된다. 사기로 처벌 못한다라고 무죄 판결이 내면서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선불금 편취 사건은 거의 없는데, 이게 법 왜곡죄에 따르면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고 증거가 있다면 지금도 직권남용죄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증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는데, 지금까지 판사들 하는 것 보면 완전히 내매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법 왜곡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해석도 결국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그걸로 한번 걸어보는 것과 안 걸어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판결 가운데 두 가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인성 판사가 했던 김건희 그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샤넬 가방 이거는 청탁용, 이거는 청탁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같은 것을 쭉 줬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내가 청탁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기현이가 윤석열 무기징역 구형하면서 12월 1일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재판을 해놓고 그게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런 식의 판결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법 왜곡죄가 시행된다고 해서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1년 8개월, 한 사람은 6년 형을 받게 되는 이 거대한 편차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판결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지기현이 윤석열 이쪽 김영현 감경 사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무장력을 갖다가 자제하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판결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선고문 그 종이에 있는 거에 의하면
군인들이 그걸 자제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인이 얘기할 때는 윤석열과 김영현 등이 이걸 자제했다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 큰 편차가 뭔가 사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이런 것들이 특히 내란 범죄와 같은 재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중대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게 됐을 때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헌정체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거의 1년 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내놓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럴 때 입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동원님, 잘못된 것이나 법 왜곡죄를 무리 없이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보지만 다음 기약 없이 일방 처리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일단 뭐 걱정들이 좀 있지요. 혹시 이게 뭐 또 나중에 위헌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였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질책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예. 아무튼 최근에 절차와 관련해서 합당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그리고 정말 이제는 집권 여당을 넘어서서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 우리가 다른 정당은 지금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책임감이 더 큰 거죠. 거기에 걸맞게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